네, 안녕하세요. NCS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NCS는요, 직무능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라 뭔지 한번 같이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외에도 요즘에는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서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말 그대로요. 내가 문서를 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여서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남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능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문서로 우리가 회사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 저해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즉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는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경우, 아니면은 아는 줄 알았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거라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도요, 의사소통 능력에 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한번 팁 보도록 할게요. 자, 사후 검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다시 되묻고 서로 물어보는 과정이 피드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는요, 괜히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단순 명료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경청을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하고요.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요. 감정 조정 능력까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란 것은요,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이해하여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결국에 문서를 확인해서 내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게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함께 나와 있는 도표나 수나 기호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필요한 문서 이해 능력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목적에 맞는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문서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해서 요약 정리할 수도 있어야 완벽한 문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서의 종류와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문서는요, 말 그대로 공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무 집행과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획서는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문서로 많이 만드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내 것을 뽑아달라, 나의 이런 기획안을 채택해달라라는 설득의 목적을 가진 그런 문서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서는요, 어떤 회사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보통 사내에서는 공문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다른 회사와의 업무에서는 기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서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이나 진행 상황, 아니면은 어떤 과정이나 결과 같은 것들을요, 이런 보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문서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특성이나 작동 방법이나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자, 보도자료는요, 언론을 상대로 자기들에게 이런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의 정보가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낼 만하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것들을 기사로 써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들을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 전에 회사 들어갈 때 우리 한 번씩은 다 써봤을 텐데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나 내가 이 회사에 왜 입사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자기 소개하는 문서겠죠. 자, 비즈니스 레터는 말 그대로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는요, 비공식적인 문서로 치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고객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를 정할 때도 요새는 많이 비즈니스 레터를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모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간단한 메모를 의미합니다. 업무상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체크할 상황들 메모에서 전달하는 그런 간단한 이런 폼을 비즈니스 메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문서를 읽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달라지는가 생각을 해서요, 문서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 이거는 모든 글에서 다 중요한 거겠죠. 자, 주제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제시하는 이런 현안 문제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행동에 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필요되냐, 욕구나 요구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내용 분석을 하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의도를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은 이게 바로 문서를 이해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서 이해 능력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문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문서 작성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서 작성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 문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언제 보냈고 언제까지 필요한 시기인지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고요.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뽑아달라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요, 기대 효과가 포함이 되어야 그만큼 자신에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성해야 좋은 문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골격, 짜임새 있는 골격은 중요합니다. 모든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짜임새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객관적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입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보다는 누가 봐도, 그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체계적인 틀에 맞춰 써야 되겠고요.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썼더라도요, 남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고요. 세련되고 인상적인 이런 효과적인 문장을 사용하면은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역시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문서인데요. 우리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적인 이런 일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공적인 이런 대외적인 문서일수록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연도, 월, 일을 반드시 그죠? 기간 함께 기입을 하며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짜 다음에요. 뭐 괄호를 사용해서 뭐 월이나 이런 것들을 요일을 표기할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가로 닫고 그냥 끝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한눈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장에 모든 것을 담는 거를 원칙으로 하면서요.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끝을 낸다. 그죠? 그래서 끝이라는 말을 반드시 마무리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잡한 내용은요. 항목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 뭐 그 아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대외 문서나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는요. 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소비자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평서형으로 작성을 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제품에 대한 소개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목적, 상품 설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쉬운 단어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도표를 이용해서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요.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글로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거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동일 문장의 반복을 피하고요. 다양한 표현을 써서 중복되는 표현이 없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은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득의 목적을 가진 기획서입니다. 상대가 채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적인 목차를 구성한다. 아무리 해도 우리 목차 같은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게 하는 배려잖아요. 그리고 한눈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목차 같은 거 중요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시각화하는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 넣어주시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고요. 제출 전에 반드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인용 자료가 있을 경우에 출처는 반드시 밝혀주셔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는요.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내용의 중복 없이 간결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고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점검 반드시 하고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내용은 역시 도표나 그림 활용을 하고 참고 자료는 인용, 출처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를 전달을 하면요. 윗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답도 준비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서 작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문장은 기본적으로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야 모르는 경우, 한자를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에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결체, 문장이 길어지면요. 내용이 중언부언되든지 아니면 호응 구조가 맞지 않든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한 문장에 하나의 팩트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왕이면 긍정문, 그게 상대방에게 읽혔을 때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표제를 붙여서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문서의 주요한 내용 먼저, 사람들이 글이 길어지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 끝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한 내용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표현의 시각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우리가 차트나 데이터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문장이나 통계적 수치 같은 것들을 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각화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경청 능력, 잘 듣는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경청의 방법,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요. 이야기 가로막지 않고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먼저 수용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요. 말하는 순서를 지켜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반박을 듣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좋은 인상도 심어줄 뿐더러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시선을 맞추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내가 네 얘기에 관심이 있고 잘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남자분들 이런 거 잘 못하시는데요. 여자분들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쳐주고 온몸으로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청의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는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테고요. 자,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 즉 손으로 팔짱 끼는 거라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죠. 이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방적이지 않고 나는 폐쇄적이고 너의 이야기에 반박할 이런 준비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요,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즈를 취하지 않으셔야 마음을 열었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상체를 기울여 앉아야 내가 주의 깊게 네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우호적인 눈의 접촉, 그죠? 눈이 바로 말에 가장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비교적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자기가 전문가다운 자신만만함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었으면 나도 이런 의사 표현 능력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의사 표현 능력이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음성 언어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신체 언어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반언어적인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합돼서 표현이 되는 게 의사표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표현 능력은요, 어떤 직장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 이런 모든 조직의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겠죠.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화법을 위해서는요,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글 아니면 좋은 문장을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상식도 많아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좋은 청중이 되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장구도 쳐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자, 칭찬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라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이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해 준다고 너무 우쭐해대지 마시고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대에게 먼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시면 훨씬 더 상대방도 효력을 발휘를 할 것이고요. 같은 내용보다도요, 완곡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마디 말, 우리가 처음부터 본론을 시작하는 것보다요, 첫 마디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이 좌우된다고 하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성,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조화를 꾀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대화의 룰,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혼자서 의사표현 독점하지 않고요. 반론의 기회도 주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화제를 바꾸지 않는, 그리고 중요한 거 문장은요,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정확하게 다 말해주는 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기초 외국어 능력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겠죠.
자, 근데요,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뭐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그런 해외 지사를 나가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이해, 아니면 우리가 문서를 보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요 정도 의사표현이나 이런 경청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외국인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어떻게 위에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는요, 우리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그날까지, 여행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죠. 이거 역시요, 우리가 어떤 목적,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고요. 매일 30분씩 눈과 손, 입에 뵐 정도로 반복하여 공부하자. 뭐 이거는요,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습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어를 말하자.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못하는 거죠. 아무리 토익 점수 좋고 이래도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얼어버려서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대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쉬운 외국어 잡지나 원서 같은 거 많이 접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라이벌을 정하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외국어의 주요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뭐 라디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새 네, 많이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요. 외국어 단어 암기할 때는 그림 카드도 사용해보자. 가능하면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피해야 할 행동, 서로 문화와 사회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을 볼 때 흘겨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 행동,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요, 상대방 눈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잘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표정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겠고요. 팔이나 다리를 꼬는 행동, 이거는 반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정 없이 말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표정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네, 웃으면서 이왕이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좋겠고요.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의가 어긋나고요. 맞장구를 치지 않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이거는 외국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이런 표현들이 자유롭고 네,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네 의사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네,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 한숨이나 하품, 다른 일을 하며 듣는 거, 이건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죠. 자,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을 자기 임의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부를지 먼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네, 의사소통 능력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제시 상황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문제 2개 연달아 나와 있는데요. 자, 미나는 얼마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하루 특별 휴가를 받았다. 미나는 주말과 다음날 휴가로 받은 월요일 중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려고 알아보던 중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래 상품을 보고 예약을 하려고 한다. 자, 지금은 4월 13일 월요일이고 휴가는 20일 월요일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고 아래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과 주의사항과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거를 먼저 볼 필요 없이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나가 4월 19일부터 20일에 친구 2명과 함께 해당 리조트에 간다고 할 때 그러면 먼저 조건들을 볼게요. 19에서 20일이면요. 요일로 따지면 여기서는 요일이 중요하니까 일요일, 월요일 요렇게 1박 2일로 간다라는 뜻이겠죠? 친구 2명과 함께면은 자, 3명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선답 볼게요. 패키지 3번, 4번 상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1, 2번 상품을 이용한다. 자, 패키지를 봤더니 얘는 일요일부터 월요일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은 1번, 2번 선택 중에 할 수 있겠죠. 3, 4번은 토일 패키지입니다. 자, 이번에 1번 패키지의 프리미엄을 선택할 경우 금액은 18만 8천 원을 지불하면 된다. 자, 1번 패키지 같은 경우에 2인 기본이 자 17만 3천 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1인 추가할 때 자, 아래 기본 정보에 보시면 기준은 2일이고 1인 초과당 15,000원이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15,000원이 추가됐으면 얘는 네 18만 8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2번 패키지의 스페리어를 선택할 경우 사우나는 19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사우나와 관련된 아래들을 이용 안내를 보시면 이용 안내 마지막 동그라미에 사우나는 매주 월요일 휴장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요일은 사우나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4번 보시면 1번 로열 상품을 14일에 결제했는데 16일에 취소한다면 126,4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 환불 규정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환불 규정 마지막에 있죠? 얘가 가고자 하는 거는 숙박 3일 전입니다. 16일에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19일에 가야 되니까 3일 전이 되겠죠. 자, 3일 전 받더니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을 받게 된대요. 자, 그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게 2인 기본이 143,000원이고요. 여기에 한 명 추가해야 되니까 총 금액은 그죠? 158,000원이겠죠? 근데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30%를 공제하고 그러니까 0.7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70%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거는 100원이 되겠네요. 그죠? 116,600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미나가 부모님과 대학생인 동생을 포함하여 4식구 모두 18에서 19일 3번 프리미엄 이용을 결정했다면 지불해야 할 결제 금액은 얼마인가? 한 객실에 묵으며 다 같이 조식을 이용한다. 그럼 조식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18, 19일 보시면 자, 18, 19일은 토일입니다. 토일. 그죠? 자, 토일 패키지 중에서 얘가 4식구니까 총 4명이겠죠? 그러면 2인이 기본이니까 2인은 추가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객실 요금을 보시면 토일, 그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3번 프리미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돈 필요한 게 263,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2인 추가하니까 15,000원씩 2명, 그죠? 3만원 추가를 하게 되면은 293,000원.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계산을 하고 조식 얘기가 있어요. 조식도 기본은 2인까지 되고 자, 조식 이용 안내를 받더니 네, 추가를 할 경우에는 성인 조식에 25,0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2인 추가가 되면은 여기에 5만 원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5만 원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총 34만 3,000원이 되는 거죠. 요것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에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이다. 아래 내용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요. 그죠? 자, 이런 긴 글을 볼 때는요. 제목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소분류.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조, 2조, 3조 그 옆에 진한 글씨로 가로 안에 해당되는 항목의 제목이 써 있습니다. 이런 것만 확인을 하시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똑같이 문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A부터 D 중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적절한 곳에 설치하지 않은 거.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이런 항목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요 지침서를 봤더니 설치 장소는 4조에 있고요. 설치 위치도 5조에 있네요. 그럼 4, 5조 여기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A가 방폭지역 내에 위치한 변전실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찾는 겁니다. 4조의 사항을 보시면요.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자, 2번 보시면 B가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라돈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건물 환기구 부근에 설치하였다. 자, 공기보다 무거운 이런 기체는요. 설치 위치에 5조에 있는데요. 5조의 1항의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건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감지 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라돈이겠죠. 건축물 내의 하부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기구 부근에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스는 다 아래로 깔아놨는데 경보기가 환기구에 있다면 이미 아래 다 가득 찬 상태에서 경보기가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구나. 자,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3번. C가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기를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였다. 자,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것도요. 5조의 설치 위치 보시면 2항 보시면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4번에 D가 얘기한 건물 밖에 설치된 가연성 및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의 주변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자, 이건 설치 장소 4조 보시면은 네, 1번에 있네요. 그죠?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성능이 의심되는 경우에요. 자, 성능과 관계된 게 몇 조인지 한번 싹 살펴봤더니 7조의 성능이라는 소제목의 항목이 있죠. 1번 보시면 등유에 증발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자, 7조의 성능 보시면요. 딱 1항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등유에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2번 보시면 독성가스를 감지하는 경보기는 0에서 허용농도 3배 범위의 눈금을 가지고 있다. 자, 숫자 있는 거 싹 살펴봤더니 4번에 있네요. 지식의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 가스용은 0에서 폭발 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 농도의 3배이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자, 3번 보시면 경보 발신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두었더니 가스 농도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경보가 정지되었다. 자, 경보가 울렸대요. 그거 7조의 5항을 보시면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라고 나왔어요. 멈추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였는데 경보 농도의 1.6배인 상태에서 30초 이내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성능에서 보시면 2항에 시간은 경보 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맞는 얘기, 괜찮은 경우네요. 자, 그럼 이어진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가 갖추어야 할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구조는 앞에서 찾아보시면은 8조에 해당이 되죠. 그럼 8조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료나 충분히 부식 방지 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하며 그 외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 처리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한다. 자, 8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2항 보시면 그죠? 여기 똑같은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전멸 방식을 사용하거나 경보가 울리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자, 램프 이야기는요. 5번에 있네요. 5번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전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린다. 동시에 울려야 되는데 여기는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확인해 보시면 가연성 가스의 누출 감지 경보기는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자, 이거는 구조에서 3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3번의 뒷부분에 방폭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나왔고요. 4번에 충분한 강도여야 하며 취급과 정비가 쉬워야 한다. 이거는 8조의 1항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냉장고 사용 설명서가 나왔네요.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위 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KH123이라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없거나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알 수 없거나 아예 틀린 내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자라는 얘기겠죠. 가를 보시면요. 자, 이 모델은 220V의 전격 전압과 60Hz 주파수를 가지며 냉장실 용량은 110L이다. 자, 이런 용량이나 전압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모델명 제품 규격에 보시면은요. 그죠? 220V에 60Hz 나왔고, 뭐, 무게, 이런 것들 다, 내용 누적, 냉장실 110, 뭐,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나를 보시면 주위 온도 5도 이하에서 사용할 때는 냉동실 온도가 양냉이 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들을 보시고 설치 위치, 뭐, 안 될 경우 주의사항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자, 설치 방법에도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없고, 자, 경고사항에서도 설치할 때 경고사항에서도 뭐 딱히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즉, 이 설명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달을 보시면 냉장고 실내 등의 전압은 240이며 실내 등을 교환할 땐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실내 등과 관련된 항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품 규격에도 없고요. 전원 설치 주의사항,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접지와 전원, 식품 상태, 뭐 고장 이런 것들 어디에도 실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되겠고요. 라를 보시면 냉장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사용 중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우선 전원을 끄고 문에 패킹을 떼어내고 동판의 접지를 제거한 후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 자, 이거는 문제네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왼쪽에 있는 뭐 식품 상태 관련이라든지 고장이 아닌 경우 뭐 이런 내용이겠죠. 냉장고에 이슬이 맺히거나 냄새가 날 때, 네, 그럼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냉장고에 이슬이 맺히거나 냄새가 날 때 항목에
요렇게 뭐 패킹을 떼어내고 접지를 제거한 후 요런 거는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보시면 플러그를 빼고 다시 꽂을 땐 5분 이상이 지난 후 꽂아야 하며 가스가 셀 때는 냉장고를 만지지 말고 즉시 환기시켜야 한다. 자, 이것도 뭐 잘못된 경우 이런 거 찾는 건데요. 이거는 앞부분에 있네요. 전원 설치 및 사용 시 경고사항에서 동그라미 3번, 4번째 보시면은 네, 냉장고나 플러그는 만지지 말고 환기시켜주고 버릴 때는 뭐 이렇게 해주고 주의사항에서도 플러그를 뺀 후 다시 꽂을 때는 5분 이상 경과 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연결된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요 냉장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내용일치 문제니까 빨리빨리 찾으시면 되겠죠? 자, 가로 450에 세로 1200에 깊이 555, 35kg. 자, 제품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냉장고를 처분할 때는 문에 패킹을 떼어내고 어린이가 노는 곳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 이거 처분할 때 이야기, 그거는 전원 설치 및 경고사항의 마지막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접자에 단자가 있는 AC 220V 콘센트에 사용할 경우 전격 전류 15mA 누전 차단기를 연결해야 한다. 자, 전원 연결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접지와 전원 연결 부분 보시면 네, 별도로 접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네, 전격 전류 15A, 전격 부동 전류 7.5mA를 구입하여 연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 연결 부분에 얘는 네, 차단 별도로 접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 3번 체크할 수 있겠고요. 4번 확인해 보시면 장마철 냉장고에 이슬이 맺힐 경우 마른 헝겊이나 수건으로 닦아주면 좋다. 자, 이것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확인을 해봤더니 냉장고에 이슬이 맺힐 경우 여기 있네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냉장고에 이슬이 맺히거나 냄새가 날 경우 마른 헝겊이나 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에 가서 바로바로 찾아보시면 네,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냉장고의 여러 부품들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고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럼 고장과 관련된 고장이 아닌 경우 뭐 이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뚝딱하는 소리가 나는 소리, 냉장고 내에 여러 부품들이 수축 팽창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이 연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사원들이 아래 신문기사를 읽은 후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흐름상 괄원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아래 보기에 신문기사도 나와 있고 대화도 나와 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대화만으로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보다 대화를 먼저 보고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글을 보기 전에 먼저 대화를 볼게요. 신기하다.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킨 하나의 촉매가 된 거나 다름없네. 치매라고 하는 병이 예술을 탄생시켰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희선이는 그러게 언어장애를 꼭 불행으로만 단정지을 수도 없겠어, 안 그래? 자, 소연이 말에 그러게 동의를 하면서 얘도 이런 장애를 불행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미는 내 생각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나 치매 같은 거를 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잖아요. 자, 부정적인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 보기 선다 중에 부정적인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전두축두 치매를 앓는 환자들에게 예술적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어. 이거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는 긍정적 방향이니까 어울리지 않고요. 2번에 이 치매를 앓는 사람 모두가 그런 잠재적인 재능이 있는 건 아닐 거야. 자,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난 평범하게 살지언정 그런 질병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무조건 무섭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2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고요.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보면 3번에 저런 재능이 발굴되고 난 후 치매 증상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는걸. 자, 이거는 이 재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재능 이후에 오히려 병이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고요. 4번도 치매뿐 아니라 다른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저런 예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2번밖에 안 되네요. 우리는 이 신문기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읽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해외 한국학 육성 방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각 답 물음에 말하시오,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고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자료 제시 방안이나 개요 수정 방안으로 옳지 않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본론 C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개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개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돼 있어요. 제목이나 결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 제목이나 결론은 본론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같은 게 나오면은요, 각각이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요 해결책,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아래에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큰 제목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수정 방안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번 보시면 본론 B의 B, 자, 근거 자료로서 일본학, 중국학에 비하여 한국학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한다. 자, 한번 볼게요. B의 B. 한국학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자, 이 관심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내용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본론 B를 고려하여 본론 C의 A,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민간기업 정부기업 활성화로 수정한다. 자, 그럼 C의 A와 B의 A가 같이 돼야 되겠죠? B의 A는 연구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니까 C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줘라. 기부를 활성화해줘라. 맞는 얘기겠죠? 자, 3번에 본론 A의 근거 자료로 문화재 보존 현황을 제시한다. 자, A가 문제 한번 봤더니 한국학 육성에 의의 게다가 다른 나라와 문학적 학문적 연대를 증진하는 얘긴데요. 여기에 갑자기 문화재 보존하는 현황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한 것이 오히려 틀린 게 되겠네요. 네, 3번 체크하시고요. 자, 4번 확인해 보시면 서론 A의 근거 자료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외국 대학의 정확한 실태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바로 개설한 국가 수가 증가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통계 수치를 하면은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본론 C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거는 B의 문제점과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본론 B의 C를 한번 볼게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얘기 어디 있을까요? 2번에 연구자 육성, 그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를 마련한다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양성이 있지만 틀린 이유가요. 앞부분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B에는 투자 확대 이야기가 C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원들이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는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문기사가 나오고 대화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대사에 이 신문기사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신문기사는 넘어가고 대화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김대리가 우주 쓰레기는 저궤도에 속하는 800에서 1000km 고도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그 고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들이 자연적인 고도 낙하로 소멸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래. 자, 김대리는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란 이런 거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요. 자, 송대리는요. 그래서인가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인공위성에 근접하는 경우가 잦아 이로 인한 충돌을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던데, 자, 송대리는 이 신문기사를 읽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래. 자, 문제 제기를 했고요. 박대리는 맞아. 그래서 여러 나라가 우주 쓰레기에 레이저를 쏘아 궤도를 바꾸거나 그물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모으는 청소 위성을 구상하고 있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랬대. 라고 읽은 내용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김대리는 내용 정리를 했고요. 송대리는 문제 제기를 정리해줬고요. 박대리는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 내용 결론, 즉 박대리의 이야기를 정리한 거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 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대. 자, 가장 비슷한 내용 3번이 되겠네요. 우주 쓰레기로부터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사원들이 리더십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각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글의 취지에 반하는 사람, 자, 혼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 내용이 뭔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을 골라라 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주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찾을 때는요, 글이 길어지고 내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몇 문장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단락, 주제를 이미 찾았으면 그 뒷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다뤄도 안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으면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리더십을 목표 달성을 위해 행사되는 영향력이라 정의 내리고 리더의 공통된 자질로 뭐 이런 것들을 꼽았다. 자, 이건 어떤 연구자의 이야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오면 일반적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로 이야기의 초점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주장이 있다라는 뜻에 가깝겠죠. 실제로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이란 이론적인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밑줄을 치셔야 되는 거네요. 리더가 갖추어야 될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 밑줄을 치시면 네, 요 다음 단락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정치 세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요건이 경제, 군대, 교육계에 있어서 요건과 같을 개연성은 없다. 예를 들고 있어요. 즉 우리가 1단락에서 밑줄 친 요 부분을 구체화하는 단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면은요, 요 두 번째 구체화 단락은 안 읽고 바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쭉 보시면, 정계만을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도 달라진다. 즉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 상술해 주는 거니까 안 읽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어디에서나 가능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리더십의 존재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 계속 우리 아까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강력한 통솔력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유방위명이나 상다명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후자의 유형이 유효하게 가능한 일도 있다. 물론 어떤 조직에서는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 제대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리더십이란 특정인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자질인 것은 아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은 선천적,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천적인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위적 훈련에 따라 어떤 형태의 리더십인지 몸에 익히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조직, 집단, 국가는 광의에 있어서 환경 속에 존재하며 이것과의 적합성이 항상 의문시된다. 아, 이 단락이 이렇게 길었지만 사실은 우리 1단락에서 밑줄을 치고 그거에 대한 구체화 단락이기 때문에 안 읽고 넘어갔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어려운 것은 리더십을 몸에 익히는 것보다도 어떤 리더십을 몸에 익히고 발휘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한번 밑줄 쳐볼게요. 어떤 리더십을 몸에 익히고 발휘하면 되는 것인가? 통솔력이 뛰어난 강력한 리더가 되는 것보다 그 조직, 환경에 있어 바람직한 리더상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게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전체 글이 있을 때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졌다는 거는요, 보통 첫 단락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소재를, 제재를 이야기해주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보통 요약, 정리, 재현, 강조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1단락, 마지막 단락, 처음과 끝부분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자꾸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원이 조직별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르므로, 그죠? 우리가 밑줄 쳤던 부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뛰어난 장군이 뛰어난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맞고요. B사원도 독재형 리더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던 조직이나 국가에서도 상담형 리더가 정점에 서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리더의 자질이 달라지면 잘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니까요. 자, C사원 역시 지금까지 리더와 전혀 다른 자질, 사고방식의 소유주가 리더가 되더라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통치나 관리를 잘 수행할 수도 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이 발휘되느냐 다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맞는 같은 맥락이고요. D사원을 봤더니 리더십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에 따라 강력한 통솔력을 몸에 익힐 수 있다. 강력한 통솔력을 익히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사원의 강력한 통솔력을 요구하는 이런 몸에 익힐 수 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반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 4번 되겠습니다.